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뒤쪽에 증기압, 포화 증기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제 OX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가 보면 이제 증기압 또는 포화 증기압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압력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증기압이나 포화 증기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뒤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자, 증기압, 포화 증기압은 기체와 액체가 어떻게 된대요? 공존을 한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애매한 상태인 거야, 지금. 기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아셨죠? 자, 기체와 액체가 그래서 뭐가 돼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평형 상태가 되어 있을 때 기체 압력을 포화 증기압, 그냥 증기압이라고 얘기한대. 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포화 증기압이 높은 기체일수록 증발하기 쉬운 기체라고 볼 수 있다. 즉, 포화 증기압이 높다라는 건 또는 증기압이 높다라는 건 어떤 액체가 있을 때 얘가 이제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 기체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액체가 기체로 변하기가 쉬우면 여기서 나오는 압력 있죠? 얘가 세게 나오거든. 많은 양이 뭐가 되다 보니까 기체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요 증기압, 포화 증기압, 얘를 포화 증기압, 증기압이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크다라는 건 그만큼 액체가 뭐가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다 증발하기 쉽다. 기체로 되게 많은 양이 기체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한 온도가 상승을 하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증가하게 될 거고 따라서 더 많은 분자들이 액체 표면에서 뭘로 전환이 된다? 기체로 전환이 된다. 이로 인해 포화 증기압은 증가하게 된대요. 즉 온도가 증가하면 요 액체 온도가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만큼 얘는 뭐가 되기 쉬워진다? 기체가 되기 쉬워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발생하는 요 압력, 요 증기들의 압력, 포화 증기압, 증기압은 어떻게 되게 돼 있다? 증가가 되게 되어 있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기압이 작은 애들은 액체 쪽에서 봤을 때 뭐가 되기 어려운 애들이냐면 기체로 변하기 좀 어려운 애들이고요. 증기압이 큰 애들은 뭐가 되기 쉬운 애들이냐면 액체가 되기 쉬운 애들이다 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증기압을 우리는 그냥 뭘로 같이 봐도 된다? 포화 증기압으로 그냥 같이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두시고, 자, 근데 이게 어차피 액체나 또는 우리가 그러니까 액체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액체들의 포화 증기압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도나 액체 종류에 따라 포화 증기압 값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만족을 한다라는 거죠. 포화 증기압은 온도가 높아지면 값이 커진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자, 이거 보세요. 증기압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여기에 기체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증기압이 높다라는 건 휘발이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체로 많이 변한다라는 거죠. 끓는 점은 낮아진다. 그만큼 끓기가 더 쉬워진다라는 거지. 끓기가 더 쉬워진다라고 되어 있고, 증기압이 크다라는 건 뭐가 크다라는 걸 얘기한다? 휘발성이 크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 5번째 보겠습니다. 액체 압력이 그 액체 온도에 상응하는 증기압보다 낮아지면 끓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이미 액체가 있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일정 압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이 액체가 가지고 있는 증기압보다 낮아졌대요. 그럼 이 증기압이라는 건 뭐가 될 수 있는 압력? 기체가 될 수 있는 압력이죠. 그럼 기체로 변할 수 있는 압력보다 얘가 이미 낮아져 있으니까 얘는 이제 뭘로 변하기 시작해요? 이제 다 기체로 변환하기 시작하죠. 그럼 그 기체로 변환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가 된다? 비등이 된다. 끓는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 개념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포화 증기압의 특징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다. 알고 계시면 좋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개념들, 증기압이나 포화 증기압에 대한 개념도 충분히 말문제로 또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학개론 쪽에서도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기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보기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옳은 거, 틀린 거 찾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 정도 잘 보시라고.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가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OX. 그러니까 OX는 제가 일부러 넣어 놓은 건데
여기는 기출문제로 나왔던 게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기본 OX만 제가 좀 많이 넣어놨습니다. 10개인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죠. 물의 비중은 몇이래요? 1이래요. 이거 맞습니까? 누가 봐도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두 번째, 증기 비중은 공기 비중을 기준으로 하며, 그죠? 공기의 분자량은 표준 상태에서 29로 한다. 맞았죠? 3번, 증기 비중이 1보다 크면 공기보다 가볍지 않죠. 무겁죠. 1보다 작으면 공기보다 어때요? 가볍죠. 맞죠? X. 됐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가 기화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우린 뭐라고 한다? B점. 용점은 녹았을 때니까 아니죠. 얘는 잘못된 거죠. 얘는 고체가 액체로 갈 때. 5번. 물질의 모양과 성질이 모두 바뀌는 변화를 화학적 변화라고 한다. 오케이. 여섯 번째. 발열 반응은 에너지를 방출하여 에너지가 높아지는 반응이다. 자, 발열 반응 자체는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제가 발열 반응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방출을 하니까 얘는 실제 에너지가 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낮아지죠. 그죠? X죠. X. 7번. 섭씨 온도의 절대 온도는 켈빈 온도 도시에다가 273. 이상기체 법칙에는 보일샤를 오케이 되어 있고. 9번. 보일샤를의 법칙에 의해 일정량의 기체의 최적은 반비례니까 곱하기 절대 온도의 비례 나누기. 맞네요. PVT. 오케이.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최적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요거 맞는 얘기죠. 완벽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 OX. X에 대한 여러분들 해설도 제가 넣어놨으니까 같이 보십시오. 완전히 밀폐된 지하 공간에 화재가 발생하여 온도가 상승하면 압력도 덩달아 상승한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밀폐된 지하 공간이다 라고 하면은 요게 같다라고요. 그러면 온도가 상승하면 당연히 압력도 같이 상승을 하죠. 요게 이제 실제 어디? 화재 현장. 화재 현장 쪽에서 문제가 나오면 보통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보일샤를의 법칙은 PVT가 어떻다? 일정하다를 나타낸다. 오케이. 제대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뭐다? 5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네, 요거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챕터 2입니다. 뭐예요? 연소의 정의죠. 그럼 연소의 정의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연소라고 얘기하면은 연소라는 게 내가 이제 불태워 없앤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다 없애버리는 거야. 태워서 다 없애버리는 거야. 연소라는 건. 그럼 연소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들어와 줘야 된다. 빛과 열. 그죠? 그리고 산화.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죠. 그러니까 빛과 열이라는 게 결국 이게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얘로 보이는 거고요. 그죠? 급격한 산화. 이 산화라는 게 뭐와 반응하는? 그렇지. 산소와 반응을 하더라. 그러니까 산소와 화합을 하더라 라는 거지. 이 말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이나 이런 걸 갔을 때 연소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 그냥 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얘기한다? 빛과 열을 수반을 하고요. 그리고 급격하게 뭐 하는 반응입니다?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게 베스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맞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연소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연소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소라는 건 이런 거다라는 게 있는데, 자, 뭐래요? 가연물과 점화원이 있을 때 열분해 과정을 거쳐서 가연성 가스 산소와 가연성 혼합기 빛과 열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대표적인 우리가 고체 가연물 쪽에서의 메커니즘이다 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죠. 그럼 예를 들어 여기 이제 고체 가연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딱딱한 고체 가연물이 있어요. 고체. 그럼 이 고체 가연물에 내가 불을 갖다 대요. 이렇게. 아셨죠? 불을 갖다 댔습니다. 그럼 불을 갖다 대면 얘 자체가 일반적으로 고체 가연물은 열분해를 시작한다고요. 열분해. 그러니까 모든 고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거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예전에. 그럼 열분해 과정을 거쳐서 액체가 되고 또
얘가 더 분해가 되면 기체가 된다고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기체로 나오는 거야, 기체. 요게 녹아서 이제 여기가 기체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기체. 또는 우리가 얘를 가스라고 얘기한다고요. 아셨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 가연물 있었죠, 처음에. 그리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점화원 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얘가 누구와 만나요? 이제 산화 반응, 산소와 만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산소와 만났을 때 나오는 애를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가연성 혼합기, 가연성 혼합기체, 가연성 혼합가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얘가 이제 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소가 되기 시작하는 거지. 맞죠, 여러분들? 연소 시작한다. 연소를 시작한다. 그럼 거기서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얘가 보이는 거죠. 빛과 열이 보이는 거죠. 이게 우리가 대표적인 고체 가연물의 뭐다? 메커니즘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렇게 탄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체는 저렇게 이제 열분해 과정을 거쳐서 기체가 돼서 산소와 만나면 이름이 뭐다? 가연성 혼합기. 가연성 혼합기라는 말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근데 액체는 열분해 과정이 하나가 없다 그랬죠. 고체에서 열분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만 열분해가 돼서 기체가 바로 나온다. 그러니까 얘가 고체보다는 더 잘 탄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체는 기체 자체가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기체 자체가 타는 거죠. 기체 자체가. 가스 자체가 연소를 하기 시작한다. 그죠? 자체가 연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제일 잘 탄다 그랬죠? 얘를 열분해 없이 그냥 얘가 누구와 만나요? 산소와 바로 만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어떻게 보면 위험한 순서가 기체가 제일 위험하고 액체가 그 다음 고체. 그러니까 이게 기체, 액체, 고체의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다. 기체는 열분해 과정이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산소와 만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요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연소에 대한 메커니즘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고체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 고체가 뭘로 변해서 반응을 하는 거다? 항상 기체로 변환이 돼서 그때 반응을 시작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연소 반응이라는 건 열 생성률이 외부로의 열 손실률보다 어떤 조건에서 지속이 된대요? 큰 조건에서. 즉 가연물이 있는데 열이 생성되는 것보다 뭐 예를 들어 이게 된대요. 자, 어떤 가연물이 있는데 열이 발생하는 속도보다 빠져나가는 열 속도, 그죠? 열을 잃는 속도가 더 빠르대. 그러면 연소가 될까요?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열 생성이 뭐보다? 열 손실보다 어떻게 돼야? 이게 거꾸로 돼줘야만. 즉, 열 생성이 더 커줘야만 열 손실보다 뭐가 이제 지속이 될 수 있다? 연소 반응이 지속이 될 수 있다. 즉, 얘는 연소 반응이 지속이 안 된다. 그럼 연소 반응이 지속이 되려면 이게 돼야 된다. 잃는 건 적어야 되고 생성되는 게 어때야 된다? 정말 커야 된다라는 개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연소는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출 지문입니다. 아셨죠? 이런 거 작은으로도 바꿀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열이 없는 것은 거기 가보면 없는 거래요. 산화 반응은 연소 현상이 아니다. 이 무조건 산화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연소는 아니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게 없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틀림없이 산소와 만나긴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갔을 때 번쩍번쩍 불꽃이 없어요. 빛과 열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걔는 야 얘는 연소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대요. 그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 철이 녹쓰는 거. 철이 녹슨데 철이 녹슨다라는 게 그게 이제 무슨 반응을 했다라는 거냐면 산화 반응을 거쳤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산화 반응을 했지만 여기에서는 뭐가 안 나와요? 빛과 열, 불꽃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아니다? 연소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질소. 자, 질소는 산화 흡열을 한대. 그럼 얘는 산소와 만나고 발열을 하지 않는 거죠.
그죠? 최종적으로 갔을 때. 그래서 이렇게 흡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질소 단독 물질을 뭘로 많이 사용한다? 이게 불활성 기체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화 약제로 사용을 하고, 또 소화가 소화 약제로도 사용을 하지만 산소 농도나 이런 거 떨어뜨릴 때 불활성 가스로 질소를 많이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갔을 때 산화질소 2몰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에 가보면 이걸 꼭 알고 계시라고요. 흡열. 질소가 산소와 만났을 때 마지막에 갔을 때 산화는 하지만 흡열 과정을 마지막에 나타내더라 라는 거. 예전에 요거 한번 고르는 게 기출문제에 출제가 됐었다. 됐죠? 같이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자, 다음 이제 갔을 때요. 3번 산화와 뭐가 나와요? 환원 반응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산화 반응이라는 건 산소를 얻는 걸 얘기해요. 산소를 갖다 쓰는 거. 그죠? 환원 반응은 반대죠. 산소를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잃어버린다. 저리 가! 하고 잃어버리는 거죠. 됐죠? 자, 이제 수소는 잃는데. 뭐를 잃냐면 수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산화는 내가 주변에 있는 산소를 내 안으로 끌어들여오려면 안쪽에 수소라는 애 또는 전자라는 애가 나가줘야 된다 그랬어요. 자리를 비워줘야 산소가 채울 수 있는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잃어버리는 거고, 환원은 반대죠. 내가 가지고 있던 산소를 떨어뜨리는 거야. 산소를 잃는 거죠. 그랬을 때 대신에 누가 들어온다? 수소와 전자가 그 자리를 채우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두 가지, 요거 암기, 산화제, 자신은 환원이 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킨다. 이게 중요한 거다. 그죠? 환원제, 자신은 산화가 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소를 할 때 가연물이라는 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얘가 있어야죠. 맞나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가연물과 무슨 공급원? 산소 공급원. 그러면 가연물 입장에서는 얘가 타고 싶잖아. 얘 입장에서는 되게 타고 싶은 애거든. 막 연소가 가능한 물질이니까 얼마나 타고 싶겠어요. 빨리 불태워서 내가 뭔가 이제 태워서 뭐 없어지든 본인만의 이제 뭐가 있겠죠. 그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가연물이 타려면, 본인이 타려면 주변에서 뭐를 끌어와야 돼요? 산소를 끌어와야 되잖아. 근데 옆에 산소가 있네. 그럼 얘한테서 뺏어오는 거예요. 뭐를? 산소를. 그래서 우리가 얘를 남한테서 산소를 뺏는다라고 해서 남을 환원시킨다. 환원제라고 얘기한다고요. 대신에 본인은 산소를 뺏어왔으니까 산소가 늘겠죠. 맞죠? 본인은 산소가 늘고. 자, 근데 산소 공급원 입장에서는 뺏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뺏겼다라고 하면은 좀 얘 입장에서 좀 불쌍할 수 있으니까 공급을 해준 거죠. 그죠? 남한테 준 거죠.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고 싶은 거야. 얘는 되게 착한 애예요. 그죠? 그래서 남을 산화시킨 거죠. 산화제. 대신에 본인 사이즈는 좀 줄었겠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산소를 바깥쪽에 줬으니까. 그래서 나는 환원이 되지만 남을 뭐 시켰다? 산화시켰다. 얘 이름이 산화제. 자, 얘 이름이 환원제. 가연물, 산소 공급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개념들 같이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좋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활성화 에너지. 그래서 내가 어떤 화학 반응을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다. 그럼 이 화학 반응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우리가 무슨 반응 얘기한다? 연소 반응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소라는 걸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물질과 활성화 에너지가 큰 물질이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물질은 조그마한 에너지에도 연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고, 활성화 에너지가 큰 물질은 내가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줘야만 연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얘기한다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물질이 더 어떤 거예요? 위험한 거고, 활성화 에너지가 큰 애는 그만큼 작은 에너지보다는 이제 큰 에너지로 연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애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뒤로 미룰 수 있겠죠, 반응을. 그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은 뭐 연소라고 얘기했을 때 연소 반응이 빠를 수밖에 없고, 활성화 에너지가 큰 반응은 반응 속도가 조금 느리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가 작게 만들어주는 반응을 정촉매 반응, 즉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반응을 정촉매. 자, 근데 활성화 에너지를 크게 만들어서 내가 뭔가 반응을 좀 느리게 하고 싶다? 걔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대요? 부촉매 반응이라고 얘기한대요.
부촉매 반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 그래서 정촉매가 뭐고 부촉매가 뭔지 개념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그래프상에 봤을 때 내가 어떤 물질이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의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했을 때 반응이 있고 요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했을 때 반응이 이렇게 있대요. 맞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 필요했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큰 반응은 반응 속도가 느린, 얘는 뭐를 넣었을 때냐면 부촉매를 넣었을 때 그래프고, 얘는 활성화 에너지가 조금 작게 필요하죠. 그죠? 얘는 반응이 좀 빠른 그래프예요. 얘는 정촉매를 넣었을 때 그래프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반응을 시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이 정도 필요한 애래요. 이 정도 필요한 애래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요만큼이네. 맞습니까?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제 부촉매를 집어넣었대요. 뭐를 집어넣어요? 부촉매. 자, 부촉매를 집어넣게 되면은 부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크게 만드는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뀔 거야. 늘어나는 거죠. 부촉매를 넣게 되면 활성화 에너지가 커지는 거지. 즉 반응이 느려지는 거죠. 그죠? 근데 만일 여기에다가 내가 정촉매를 넣게 되면 얘는 뭐야 여러분들? 정촉매. 반응이 더 빨라지겠죠.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거지.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반응이 있을 때, 연소 반응을 일으키고 있을 때 내가 거기다가요 여러분들 물을 때려 넣어요. 그러니까 물보다는 부촉매니까 할론을 때려 넣었다라고 합시다. 할론을 때려 넣으면 활성화 에너지를 크게 만들어서 반응을 좀 더디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 이 정촉매라는 건 내가 어떤 물질이 타고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이제 목재가 타고 있대요. 그럼 내가 거기다가 기름을 붓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목재가 미친 듯이 더 잘 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촉매, 활성화 에너지를 조금 작게 만드는 반응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빠르다, 반응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 두 가지 구분을 해서 좀 암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가보면 가연성 혼합기라는 게 있어요. 그럼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가연성 가스와 산소가 혼합하여 있는 형태다. 그래서 가연성 가스와 산소가 혼합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가연성 가스와 산소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 얘를 결국 가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가연물에 내가 이제 뭐만 주면, 점화원만 주면 이제 불이 붙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적 조건이라는 건 이 혼합기량이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점화원이 충분한 에너지를 주게 되면 뭐가 붙기 시작할 거다? 네, 불이 붙기 시작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연성 혼합기 정의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가연성 가스와 산소의 혼합, 얘를 우리가 가연성 혼합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 당량비라는 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당량비는 실제 연소를 할 때 연료와 공기 혼합물의 척도다. 그래서 당량비는 이렇게 기호를 사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연료라는 건 이제 가연물이고 공기라는 건 이제 산소 얘기하는 거죠. 두 개가 얼마나 잘 섞여 있는지에 대한 걸 당량비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당량비가 1일 때는 완전 연소라고 했어요. 그죠? 완전 연소다. 자, 근데 여기 봐봐요, 여러분들. 당량비가 1보다 작을 때는 급기 과잉 상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완전 연소 형태 당량비가 1일 때는 우리가 연료량과 가연물의 양이죠. 공기량이 완벽하게 같았을 때, 즉 얘네 두 개가 정말 끝내주게 섞여 있을 때를 당량비가 1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당량비가 1보다 작대요. 그거는 연료량과 공기량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보통 연공비라고 얘기하거든요. 얘 비율을 얘기해요. 그래서 위에다가 연료량을 넣고 아래다가 공기량을 넣어주거든. 근데 가연물이 부족하다라는 건 얘가 작다라는 거지. 그럼 결국 얘가 더 크다라는 거고. 그럼 이거 1보다 작게 나오겠죠. 그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 말? 오케이. 자, 그리고 얘는 당량비가 1보다 크대. 그러면 얘도 연공비라고 했을 때 연료비와 공기비를 따졌을 때 산소가 부족하대. 그럼 얘는 1보다 커지려면 얘가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뭐가 부족해요? 네, 공기가 부족한 거지. 산소가 부족한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개념. 연공비가 당량비가 1보다 클 때는 급기 부족 상태다라고 해서 산소 부족 상태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 잘 보시라고. 요거. 됐나요?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가끔 책에서 여러분들 공연비라는 것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연비. 이게 뭐 딱 뭐를 쓴다라고 하기보다는 공연비라고 쓸게요. 이거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십시오. 공연비로 나타냈을 때는 위에가 공기량이고 아래가 연료량인 거야. 지금 제가 여기 책에 넣는 건 연료와 공기에 대한 연공비에 대한 거고, 얘는 공연비, 그냥 앞글자 따는 거예요. 공연비. 그럼 얘가 당량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차이가 뭐야 여러분들? 똑같이 공기량, 연료량 다 비교하는 건데 얘는 연료량이 위에 있는 거고 얘는 공기량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이때는 당량비가 1보다 크면 공기가 많은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직 반대로 되는 거야 결국. 얘가 1보다 작으면 얘는 연료가 많은 거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연비로 따지느냐 또는 연공비로 따지느냐에 따라 조금 이렇게 이제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저희 책은 저는 그냥 연공비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소방에서는 연공비로 표현을 해놓은 거고, 혹시나 어떤 책에 가보시면 요 공연비로 표현된 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이게 서로 반대로 돼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됐죠? 대신에 어차피 1일 때 완전 연소한다라는 건 똑같아요. 연료가 위에 가든 공기가 위에 가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어차피 시험 문제는 뭐가 많이 나온다? 당량비라는 개념, 요게 많이 나온다고. 개념이 많이 나오는 거고, 요 연공비나 공연비 구분하는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나오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참고로 한 번쯤은 볼만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가연성 혼합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1회독에 했던 걸 다시 한번 하는 거지만 또 새로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여러분들 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1회독 때 놓쳤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그리고 1회독 때 했던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끌고 와서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드리는 거야.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때 이제 OX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스트 문제는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드릴 거예요. 지난주에는 제가 어차피 전부 다 이제 끝났고 제가 이제 전체 모의고사도 한번 드렸고 했기 때문에 지난주는 한 주 건너뛰었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똑같이 이제 테스트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저희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에 대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조금 쉬었다가 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 하고 또 챕터 한번 또 끝내보고, 그리고 이제 뒤쪽에 우리 남아있는 챕터들 또 한번 쭉쭉쭉쭉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어제는 제가 강의를 못 찍었어요. 어제 제가 개인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찍으려고 했는데 짜투리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 시간을 비워놨어야 되는데 뭔가 이제 일이 하나가 좀 터져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업로드 일정은 제가 웬만하면 지키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 하루만 좀 해주십시오.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끝났고, 이제 점프 과정 이제 이어서 계속적으로 8월, 9월 한번 힘차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